건강 이슈 살펴보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환절기가 되면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서 체내 피로 물질이 누적되고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가 흔히 입병이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구내염입니다. 요즘 같은 봄에는 더 걸리기 쉬운데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구내염의 대처법과 예방법, 그리고 유사 질환과의 구별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환절기 되면서 혓바늘이 왜 이렇게 많이 돋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도 이렇게 구내염 경험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염증들이 정확히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구강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자세한 얘기 좀 나누고 갈게요. 먼저 대표적인 구강 질환입니다. 구내염,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구내염은 구강에 발생하는 통증을 동반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우리의 구강은 외부 자극이나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점막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강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점막에 상처가 생기면 외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에 감염돼서 혀나 잇몸, 입술, 볼 안쪽 등 이런 입안 점막에 구내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수포라든지 궤양 등 입 안에 염증이 생겼을 때, 특히나 이게 절정에 달했을 때의 그 통증.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납니까? 구내염이 걸리면 입안이 따갑고 화끈거리고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아프고 입냄새가 나기도 하면서 임파선이 부어서 열이 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뭘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부수적인 현상들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심각한 경우에는 어떤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구내염이 좀 심해지면요. 인두의 통증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고 수분 섭취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류화나 노약자에게는 탈수나 영양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심하면 경부 림프샘의 부종이 이제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만성 자극인 그런 자극, 보철이라든지 잘 맞지 않는 틀니 같은 것들을 오랜 기간 지속하면 암 발병과도 좀 연관이 있어서 만약에 구내염이 생겼는데 3주 이상 지속하거나 더 커지는 경우에는 구내염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암과 좀 감별 진단을 위해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네, 자, 요 얘기, 그러니까 구내염과 정확한 구별이 필요한 다른 질환들에 관한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발병 원인 좀 살펴볼게요. 구내염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납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에 감염돼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질환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됐거나 구강 위생 상태가 좀 좋지 않을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스트레스나 피로, 호르몬 변화, 흡연, 비타민 B의 결핍, 철분이나 엽산 결핍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외에도 실수로 이제 볼을 씹거나 알레르기 등으로 이제 구내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드레날린 영향으로 침 속에 이 시알산 분비가 줄어들고 이 시알산 분비가 줄면 그 입안 세균의 활동력이 높아져서 구내염에 쉽게 걸린다고 합니다. 호르몬 때문에 또 생길 수가 있네요. 보통 구내염 하면 이게 피곤해서 보통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럴 수가 있는 거군요. 그 입속은 이제 굉장히 따뜻하고 촉촉하고 그 영양분이 많아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좀 번식하기 좋은 공간으로 수많은 세균이 입속에 이제 존재하는데요. 구강 안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 침 덕분입니다. 침에는 항균 물질이 있어서 입속 세균을 멸균시킵니다. 평소 건강할 때는 이 침속 멸균 작용이 좀 정상적으로 작동되거나 몸이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침의 양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그 바이러스와 세균이 입속에서 빠르게 증식해서 구내염, 즉 입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구내염이 언제 많이 발생을 하는지도 좀 궁금한데 저는 좀 환절기에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은 이 구내염을 언제 좀 많이 겪으시나요?
예, 주로 일교차가 큰 뭐 봄이나 가을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이제 환절기의 면역력이 쉽게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조현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생체 리듬의 변화가 생기는데 몸이 이제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뭐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피곤이 누적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이제 뭐 비타민이나 철분이 부족해지면 입안에 염증이 생기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구내염도 이게 종류를 좀 나눠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구분이 가능한 겁니까? 예, 먼저 이제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 궤양이 있는데 이게 그리스 말로 입안이 헌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표적인 구내염입니다. 네네. 입안에 궤양이 생기는 구내염으로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면역 체계의 이상이나 세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뜨거운 음식, 뺨과 혀의 이런 상처 등이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하고 피로와 스트레스, 뭐 알레르기 등에 의해서 증세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보통 좀 심한 편이고요. 보통 2주 정도에서 좀 치료가 되지만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구내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구내염 종류가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 궤양입니다. 이것 말고 또 어떤 종류가 더 있습니까? 단순 포진성 구내염은 헤르페스성 구내염이라고 해서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합니다. 처음 감염되면 발열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과 함께 1mm 정도의 작은 수포가 무리를 이뤄서 입안 점막, 뭐 잇몸, 입술, 입 주위 피부 등에 생기고 이후 수포가 터지면 출혈이 나타나는데요. 성인이 되기 전 혹은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서 잘 나타나고 전염성이 있는 것이 이제 좀 특징입니다. 헤르페스 구내염은 전염성이 지금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 자신 중에서도 이제 다른 부위로 또 증상이 옮겨갈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물집에 바이러스가 많이 있어서 진물을 통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도 하고 본인 손으로 만지다가 다른 부위를 만지면 그 부위에 감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집은 일부러 터뜨리지 않는 게 좋고 상처 부위를 만지지 말고 자주 손을 씻어야죠. 입술에 물집이 생긴 뭐 어른이 아이들에게 뽀뽀하는 것도 전염성이 좀 높으니까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헤르페스성 구내염의 경우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혹은 타인에게 나의 다른 부위로 옮기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구내염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가 더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칸디다증이 있는데요. 마치 거위의 주둥이처럼 희다고 해서 뭐 아구창이라고 하고 뭐 곰팡이 감염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입니다. 위생 상태가 불량한 틀니를 사용하거나 뭐 당뇨 등 소모성 질환 또는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잘 발생하는데요. 특히 이제 면역 기능이 약한 영유아에게서 흔히 발병합니다. 구강 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항생제 복용 후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주로 입속에 눈처럼 하얀 가루가 덮이고 혀와 구강이 파이며 피가 나기도 합니다. 네, 보통은 입병 나면 종류 생각 안 하고 그게 걷거니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종류가 꽤 많이 나뉘네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 입병 났다 혹은 입안이 헐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구내염이라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종류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 그러면 입안이 헐었다 싶으면 요 아프타성 구내염이겠거니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 피곤하거나 환절기에 입병이 났다고 했을 때 가장 흔한 것이 이제 네네. 이 아프타성 구내염입니다. 전 인구의 20%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증상이 구강 내에만 국한되고요.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이제 발생하는 궤양이 이제 특징입니다. 또 입술 주위에 수포가 잡히는 헤르페스성 구내염도 좀 흔한 편인데요. 70세 이상 미국 성인의 한 65%가 혈청 양성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렇게 널리 퍼져 있다고 합니다. 아프타성 구내염은 대부분 2, 3주 내로 자연 치료되지만 헤르페스 구내염이나 뭐 칸디다증은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 이게 건강한 사람들은 나타났다가 또 며칠 지나면 그냥 사라지기도 하지만 심각하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앞서서 살펴봤던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전염성이 강한 구내염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면역력 저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생활 속 습관 중에서 또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사실은 자연 치유가 빨리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악화 요인을 꼽는다라고 하면 어떤 걸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 대표적으로는 흡연과 음주가 이제 좀 구내염의 대표적인 악화 요인입니다. 구내염의 회복에서 구강 위생이 가장 중요한데, 이 구강을 좀 건조시키고 면역 상태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합니다. 특히 이 구강암과 연관이 돼 있는 흡연은 구강암을 가장 잘 일으키는 원인으로 대개 약 한 90%가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비흡연자에 비해서는 한 2배에서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량과 흡연 기간이 이에 비례하고요. 음주도 발생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흡연과 함께 음주하시는 경우는 암 발생률이 더 높아져서 구강암 발생을 높이는데, 이 발생률이 한 6배에서 15배 정도까지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흡연과 음주, 구내염의 대표적인 악화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내염 통증 때문에 이거 잊어보려고 흡연, 음주 더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병 나을 때까지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구내염이 뭐 일주일에서 길게 가시는 분들은 10일 넘게 가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열흘 이상 지속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의 통증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 그거 빨리 낫게 하려고 연고 바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러는데 그거 괜찮습니까? 예. 구내염은 음식을 먹을 때 좀 불편하고 그렇죠. 통증이 지속되기 때문에 폴리크레줄렌 제제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발라볼 수 있는데요. 조현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이 폴리크레줄렌 제제는 강한 산성인데 염증이 있는 부위에만 작용을 하고 정상 세포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염증으로 인해 변성됐거나 괴사된 조직을 불로 지지듯 제거하는데, 쉽게 말해서 산으로 염증을 지지는 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 약으로 화학적 화상을 유발해서 염증을 걷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심한 고통이 수반되지만 염증이 빨리 제거돼 효과는 빠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심한 고통 그거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정말 모릅니다. 연고 바를 때 그 통증이 정말 절정에 달하는데, 이것 덕분에 일주일간 염증이 정말 며칠 만에 사라지거든요. 그 효과 때문에 한 번 쓰면 또 계속 이 연고를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폴리크레줄렌 요거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요? 예, 산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네. 입안의 여러 부위에 넓게 펴 바를 경우에는 치아 착색이 일어날 수 있고요. 정상 부위에도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조현 교수는 염증이 너무 크거나 좀 여러 부위에 있으면 많은 양을 쓰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정상세포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치아에도 닿을 수 있어서 이럴 때는 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고요. 또 염증기가 작을 때 소량 한두 번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그 사용이 부담스러울 때는 물에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소아에게는 좀 안 쓰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량으로 한두 번 단기간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착색이 생기거나 아니면 정상 부위까지도 손상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구내염 치료에 스테로이드 제제도 사용이 되는데, 이걸 장기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구내염 치료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제제 또한 그 장기간 사용 시에는 구강 내 면역 반응을 좀 저하시킬 수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네. 이 조현 교수는 스테로이드 제제는 폴리크레줄렌에 비해서 체감하는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대신 연고를 바르는 거라서 이물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연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약을 잘 발라야 하는데, 물을 마시거나 말을 하면 그 연고가 목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치아 착색은 안 되지만 일주일 이상 장기간 사용하면 이 구강 내 면역 반응이 떨어져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 연고도 장기간 사용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구내염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연고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자연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수 되는데, 그런 와중에도 구내염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염증 크기가 좀 많이 크거나 네. 여러 부위에 발생해서 통증이 심하거나 만성적으로 발생할 때입니다. 병원에서는 경구 약제, 연고제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의약품보다는 약의 강도가 조금 센데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한다거나 크기가 좀 크다거나 같은 부위에 계속 발생한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염증 부위가 너무 크거나 혹은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오래 지속이 된다 싶으면 반드시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구내염처럼 보이지만 다른 질환일 수가 있거든요. 구내염 자체가 직접적으로 뭐 다른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 물론 있지만 드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증상 면에서 비슷해서 구내염과 감별이 필요한 그런 질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질환을 좀 들 수가 있을까요? 구내염이 자주 오는 분들 중에 베체트병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베체트병은 우리 몸의 혈관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으로 자주 반복되는 구내염뿐만 아니라 음부 궤양이나 관절염, 심지어 이제 눈에 포도막염을 일으켜서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이므로 그 감별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내염과 베체트병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베체트병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라고 했어요. 자가 면역 질환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면역이란 이제 외부에서 침입한 병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작용을 말하는데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이란 그런 면역 기능의 이상이 발생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의 장기나 조직을 공격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몸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하는 질병이 상당수 꽤 있습니다. 뭐 크론병도 있고요. 뭐 강직성 척추염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대표적이죠. 근데 이 구내염과 구분이 필요한 베체트병도 그 중에 지금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해서 요거 뭐지 희귀병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유병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국내 한 2만 명 정도 이하의 유병률을 보이기 때문에 희귀 난치성 질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체트병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베체트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까? 만약 구강뿐만 아니라 눈이나 관절 부위, 성기 등 다른 부위에도 궤양이 생겼다면 자가 면역 질환이 이 베체트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동시에 나타나거나 수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매우 다양한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일반적으로 구강궤양이 가장 먼저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궤양이 생기는 건 비슷한데 발생하는 부위가 차이점인가요? 구내염과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입병, 그러니까 구내염은 입 안쪽, 혀, 볼 등 단순히 입 안에서만 궤양이 생기고 베체트병은 전신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베체트병은 구내뿐만 아니라 눈, 성기에 궤양이 생기고 관절이 붓거나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궤양이 생기고 그리고 그 궤양의 부위가 이제 전신으로 퍼지면 이게 베체트병을 좀 의심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내염 이 증상이 3, 4주 이상 계속이 되면 또 다른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질환이죠? 드물지만 구강암을 단순 구내염으로 알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구내염은 적절히 관리될 경우 일반적으로 7에서 10일 이내 사라지고 구강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내염 증상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위에서 3주 이상 지속되거나 크기가 커진다면 구강암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구강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질환에 대해서도 좀 짤막하게나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암은 어떤 질환입니까? 구강암은 입술이나 볼, 혀, 입안 바닥, 잇몸, 입천장 등 이런 입안에 발생할 수 있고요. 다른 암에 비해서 흔하지는 않지만 치료 후에 말이나 식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고 얼굴 외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적색 병소로 시작돼 진행되면서 경결감이나 궤양 등이 나타나고 더 진행될 경우에는 전신 소견으로 체중 감소나 호흡 곤란, 국소 근육의 위축,
편축성 마비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구내염이 구강암으로 뭐 진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증상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방치를 할 수가 있어서 이게 혹시나 구내염 증상이 좀 오래 지속된다 싶으면 반드시 병원 가셔서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강 건강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발생했을 때 치료받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예방이 먼저겠죠. 그렇죠. 구내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철분 등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구강 위생 상태를 좀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현 교수는 구내염은 주로 이제 피곤하거나 계절이 바뀔 때, 뭐 비타민이나 철분, 미네랄 등 영양소가 부족할 때 잘 생긴다며 또 이 구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세균이나 헤르페스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좀 평소에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으면 입안이 건조해져서 세균이 잘 붙게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야 한다. 뭐 봄나물 등의 충분한 섭취, 뭐 양치질, 외출 후 가글 등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강 청결이 먼저군요.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면역력 저하도 발생 원인이 된다고 했으니까 면역력 관리 측면에서도 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 올바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면역력 관리에 좋은 그 음식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봄철 면역력 관리는 적절한 운동과 함께 영양소가 풍부한 제철 음식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봄철 제철 음식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 이제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데요. 그 봄철 해산물인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그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타우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하루에 뭐 한 5가지 색상의 채소를 섭취하고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먹고 뭐 쌀밥 대신에는 잡곡밥을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면역력을 이제 높이는 데 좋습니다. 네, 정말 제철 음식 정말 보약입니다. 네, 이런 제철 음식 통해서 골고루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또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제대로 고르고 또 섭취를 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그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건기식은 질병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이 아니고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만든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병을 낫게 하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부터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제대로 고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품 전면에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해당 문구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식약처에 정식으로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에는 해당 마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이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뼈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제품의 기능성 내용이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건기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입하기 전에 제품에 표시된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제품에 맞는 섭취량과 이 섭취 횟수를 지켜야 하는데요. 각각의 건기식에 맞는, 각각의 이제 그 제품에 맞는 방법대로 섭취했을 때 목적하는 그런 기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표시된 섭취량보다 더 많이 섭취할 경우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나서 이상 반응이 생겼다면 이후에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이제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요, 일단은 바로 이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하고요. 또 건기식 이제 이상 사례 신고 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포근한 봄이 왔는데요. 큰 일교차 그리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면역력이
쉽게 떨어지는 시기죠. 근데 이 환절기에 감기에 쉽게 걸리는 이유가 면역력 저하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구내염 역시 면역력이 떨어졌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구강청결과 더불어서 필요한 영양소 충분히 보충하시면서 건강 관리에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드인 마칩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